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 DJ 은솔입니다.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가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고액의 생명보험을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효심 깊은 자녀구나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워낸 73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우리한테 좀 도움되잖아. 이 한마디가 어떻게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께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개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실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가명으로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보내주신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자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고 40년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8세였죠. 두 딸을 다 키워놓은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병원 일이 있었고 제 손으로 키운 딸들이 있었으니까요. 큰딸 유미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유진이는 인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항상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특히 제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마침내 병원을 은퇴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전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빌려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배추를 심고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길렀어요. 가을에는 무와 당근을 수확하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었죠. 저희 집은 30년 된 빌라 3층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1층에 사는 박지호 아저씨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지호 아저씨는 제 남편의 절친이었고 퇴직한 경찰이었거든요. 지호 아저씨는 종종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 도와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며 안부를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함께 다녔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유진이가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유진이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왔어요. 그리고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신경을 쓰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진이가 또 찾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조금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날 유진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보통은 밝게 웃으며 제 안부를 물어보곤 했는데 그날은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고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어요. 혼자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응급 상황에서 연락도 못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해서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는 보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있었고 은퇴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워낙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딸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유진이는 자기 친구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서 한번 만나서 상담받아 보라고 권했어요.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유진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정도는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유진이가 그 보험 설계사 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미영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나이,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등.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고 은퇴 후라 수입은 연금 정도뿐이라고요. 그러자 김미영 씨가 제안한 것은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 장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의료비도 많이 드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원짜리 하나만 제안했어요. 월 보험료는 20만 원 정도였는데 제 연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진이가 나서서 자기가 보험료를 대신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딸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유진이는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못 잘 정도라며 꼭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보니까 결국 승낙하게 되었어요. 서류 작성 과정에서 김미영 씨가 몇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생명보험 외에도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장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 금액이 계속 커졌다는 거였습니다. 생명보험 1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상해보험 2억 원, 질병보험 2억 원까지 추가되어 총 5억 원이 되었어요. 월 보험료도 6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유진이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김미영 씨와 유진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미리 상의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나자 유진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이제는 제 일상 하나하나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출에 대한 제한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하기를 요즘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혼자 멀리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텃밭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어요. 농기구로 다칠 수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화분 정도만 기르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다니라고 혹시라도 미끄러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유진이가 없을 때도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텃밭에 나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왜 혼자 나갔냐면서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해 보니 중간 밸브가 조금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전날 밤에 확인하고 잤는데 말이에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했던 제가 가스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면서 가스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며칠 후에는 화장실 바닥이 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닦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 미끄러질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 입구 쪽에도 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1층의 박지호 아저씨에게 상의해 봤어요. 지호 아저씨는 퇴직한 경찰관이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호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더니 며칠 동안 주변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현관문 앞에 작은 방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누군가 제 집 앞에 왔다가 간 것이 찍혀 있었어요. 영상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키와 체형으로 봐서는 유진이와 비슷했습니다. 지호 아저씨도 이 영상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최근에 유진이가 보험 가입을 권유한 적이 있었냐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봤어요. 지호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동시에 사고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경고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제가 사랑하는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지호 아저씨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최근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유진이의 갑작스러운 관심, 보험 가입 권유, 과도한 안전 경고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밤새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 차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혹시 브레이크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호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점검을 시작했는데 몇 분 후 지호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새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고 운전을 했다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지호 아저씨는 즉시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비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명백히 인위적인 손상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호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혹시 유진이의 휴대폰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마침 유진이가 가끔 제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충전기를 꽂아두고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날도 유진이의 휴대폰이 제 집에 있었습니다. 지호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어요.
물론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이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김미영과의 문자 대화가 수십 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문자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상해, 사고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까지 마치 매뉴얼처럼 상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미영과 유진이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보험 가입을 망설일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준비해 뒀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의 남편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3억 원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그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결국 보험금이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저에 대한 유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자에서 유진이는 저를 그냥 곧 죽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고 혼자 사니까 외로울 것이고 그럴 바에는 가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요. 40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가 이제는 죽어서도 딸을 도와야 하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호 아저씨도 이 문자들을 보시더니 말씀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문자 내용을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유진이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가족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호 아저씨는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안부를 묻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표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알고 있으니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며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자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권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은 없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서 별일 없다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엄마가 도울 방법이 있는지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유진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유진이가 말했어요. 사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이 좀 있다고요. 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요. 통장에 있는 돈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진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을 왜 빌려주려고 하냐며 그런 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덧붙였어요. 어차피 엄마는 곧 그 돈도 쓸 일이 없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쓸 일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전화 너머로 유진이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에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의미 있게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딸이 저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이면 남편의 빚도 갚고 아이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 장례 비용도 넉넉하게 치를 수 있으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던 제가 이제는 제 딸에 의해서 죽음을 계획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제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어떻게 키웠기에 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도 깨어났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명과 죽음을 지켜봤던 경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호 아저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유진이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호 아저씨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당장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날 밤 늦게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방범 카메라 영상, 차량 브레이크 손상, 휴대폰 문자 내용, 그리고 유진이와의 통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봤다며 빨리 신고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어요. 유진이와 김미영이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유진이가 곧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에 와도 되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지호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호 아저씨는 집 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주었어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호만 주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집에 왔을 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고 무언가 결심을 굳힌 것 같아 보였어요. 김미영도 함께 왔는데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 집까지 넘어갈 위기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유진이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딸을 걱정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어도 여전히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었거든요. 김미영이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진이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엄마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이도 많으니까 큰 고통 없이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큰 고통 없이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병 하나였는데 이것만 먹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연사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엄마도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족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딸이 이제 와서 제게 죽으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해결책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큰딸 유미는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유진이는 언니는 모른다고, 알게 되면 반대할 테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언니에게도 돈을 나누어 줄 거라고 했어요. 마치 제 죽음을 사업 거래처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약병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드시면 된다고,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유진이가 와서 발견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약병을 바라보며 정말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 딸이 제 생명을 끝내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들을 살려낸 경험이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 아저씨와 경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엄마와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떤지 말이에요. 유진이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리 약속된 신호를 지호 아저씨에게 보냈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낸 지 불과 몇 분 후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와 김미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호 아저씨가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더니 유진이와 김미영에게도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호 아저씨의 눈빛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지호 아저씨가 오신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호 아저씨는 차를 한잔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특히 가족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 김미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호 아저씨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호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은자 씨 집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하고 차량에도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냐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딸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연기를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호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 차량 브레이크 오일 누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 요소들. 하나하나 나열하시는데 유진이와 김미영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호 아저씨가 꺼낸 것은 녹음기였습니다. 유진이와 김미영이 오늘 밤 제게 한 이야기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독살 계획부터 보험금 수령 방법까지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거든요. 담당 형사가 유진이와 김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어머니를 걱정해서 온 것뿐이라고 무슨 살인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이 가져온 추가 증거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들이 있었어요. 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 보험금 청구 절차 등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의 과거도 밝혀졌어요. 이미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이를 수갑을 채우면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봤지만 친딸이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해치려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가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신고한 거냐고, 어떻게 친딸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키운 딸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지호 아저씨가 없었다면, 만약 증거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경찰이 유진이와 김미영을 데려가고 나서 집안에는 저와 지호 아저씨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꿈 같았거든요. 지호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잘 견뎌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같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딸을 잃었다는 슬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 이런 것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이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눈빛.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체포 후 몇 주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서 존속살해 미수라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이의 남편은 이미 6개월 전에 실종된 상태였어요.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는 혼자서 3억 원의 빚과 2아이를 떠안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미영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과자였어요. 보험 사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었죠. 유진이에게 접근해서 저를 타겟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의 계획은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가 나중에는 독살로 계획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접근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가 이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였어요. 제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몰래 미행도 했고,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병원 기록도 열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자주 가는 텃밭에도 몰래 와서 농기구에 손을 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사고가 날 수 있도록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미영의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5건의 유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매번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고령자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이나 합의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였죠. 김미영은 일종의 전문 범죄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접근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것이 주업이었어요. 유진이는 그런 김미영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유진이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지호 아저씨의 일상,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의 스케줄, 심지어 택배 기사의 배송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완벽한 범행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호 아저씨가 조금만 늦게 개입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이를 다시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수갑을 찬 채로 앉아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오해는 아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록 제 딸이지만 분명히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유진이의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 실제로 어머니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미영에게 속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휴대폰 검색 기록, 김미영과의 문자 대화, 녹음된 대화 내용.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독을 구입한 경로까지 추적되었습니다. 김미영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유진이가 보여준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처럼 보였어요. 특히 유진이는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친모가 할 짓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체포된 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큰딸 유미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유미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미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동생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 딸 때문에 다른 딸까지 고통받게 만들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것인지 몰랐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유진이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사건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전문가도 증언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족 간 보험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회 전체의 문제였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혼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두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어요. 두 딸도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서 두 딸을 책임져야 했고 병원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유미는 성격이 차분해서 혼자서도 잘 알아서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성격이 많이 변했거든요. 유진이는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제가 바빠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집에서도 반항을 했어요. 그때 저는 유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사춘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유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죄책감 때문에 유진이에게 더 관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것이 유진이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했는데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가를 선택했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남편의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유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유진이가 자주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유진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는데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유진이가 저를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의 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간 후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유진이는 거의 매주 제게 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감정적인 압박도 했어요. 손자들이 굶는다고 학교를 못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야 했는데 그냥 딸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모성애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모성애는 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고 꾸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죠. 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유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빴던 핑계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나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유진이는 어려서부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용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집값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생명까지 요구하게 된 것이었어요. 큰딸 유미는 다행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검소하게 살면서 자립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두 딸을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던 것 같아요. 유미에게는 책임감을 강조했는데 유진이에게는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 유진이를 더 나쁜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움을 딸들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진이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줄 때 너무 기뻐했던 것도 문제였어요. 딸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유진이가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4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작 제 딸의 속마음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팠어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든 성찰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어요. 제가 유진이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호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뿐이고 결국 각자의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고요. 유진이가 성인이 된 후의 모든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모면한 경우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가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가족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재판은 약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딸이 어머니 살해 계획, 5억 원 보험금 노린 폐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는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보험 사기 문제, 가족 간의 신뢰 붕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거든요. 보험업계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고액 보험 가입 시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하고 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와서 가입 의사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고액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연루된 보험 사기의 경우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녀가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며 불안하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20-30건 정도의 상담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셨어요. 아들이 고액보험을 3-4개씩 가입시키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고 강요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지호 아저씨와 함께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와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서 공개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가족의 관심을 받으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 가족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드디어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 관계자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를 넘어서 존속살해 미수라는 중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판단했어요.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사회의 근간이며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유진이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미영에게는 징역 5년이었고요.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판사는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특히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유진이는 판결을 듣고 나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은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도움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달랐어요. 판결을 듣고 나서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유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판결 후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라고 했습니다. 유미는 판결 후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미에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한 자녀 때문에 다른 자녀까지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판결 이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가입한 보험들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했어요. 사기로 가입된 보험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낸 보험료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보면 이 끔찍한 일들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돈은 독거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늘어나는 가족 간 보험 사기, 고령화 시대의 그늘 같은 주제로 사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도 알려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비슷한 계획을 세웠던 사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노린 사건 등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무조건적인 가족애가 아니라 건전한 경계를 가진 가족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믿었던 모성애, 가족애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두려웠어요. 유진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그때 지호 아저씨가 없었다면, 만약 증거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지호 아저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특히 지호 아저씨는 제가 자책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낸 것이 대단하다고 말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제 생명을 위협받았다는 공포. 이런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호 아저씨가 제안하셨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어요. 주 2-3회씩 복지관에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 자신도 상처받은 상황에서 다른 분들을 위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돕는 것이 제 마음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는데 80세 할머니셨어요. 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망간 사연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배신을 당하신 거였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면도 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끝까지 가족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모습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 할아버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들 둘이 모두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넘겨주었는데도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제 상처도 함께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유미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유진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미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유미는 동생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유미에게 말했어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유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인데 왜 거리를 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어라고요. 각자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게 건전한 가족 관계라고 했습니다. 유진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유미는 처음에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복지관에서 강연을 요청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강연은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 후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강연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에게서 편지가 온 것이었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썼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적어도 유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설령 용서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유진이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범수로 1년 일찍 가석방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유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1년쯤 후에 유진이가 제가 강연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유진이와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유진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유진이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특히 가족 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유진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유진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그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께서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다만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해라고요.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유진이는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건전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가족 관계의 건전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2-3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분을 도와드릴 때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들이 갑자기 고액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상담을 요청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미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 명절 때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지는 않아요. 이런 관계가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미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더 건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유진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할 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몇 달 전에 유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자신이 상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런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진이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충격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증오나 원망의 감정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특히 갑작스럽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교육을 받은 복지사들이 나중에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징후들을 발견해서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족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텃밭 가꾸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봄에는 상추와 배추를,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무와 당근을 기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지호 아저씨와도 여전히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서로 챙겨주며 살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73세에 시작된 이 끔찍한 경험이 결국은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그 당시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특히 유진이가 저에게 독을 권했던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도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도 보았지만 동시에 선한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호 아저씨 같은 분, 저를 도와준 경찰과 검사들, 그리고 지금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선의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선을 그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녀나 가족이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징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애정 표현, 고액 보험 가입 권유, 과도한 안전 경고, 그리고 재산이나 유언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제 경험으로 볼 때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78세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돕고 강연을 통해서 제 경험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심경이실 것 같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나쁜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그리고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 연루된 보험 사기 사건은 최근 5년간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징후들이 보이신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소보다 과도한 관심과 안부 인사. 둘째, 갑작스러운 고액 보험 가입 권유. 셋째, 사고나 질병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경고. 넷째, 재산이나 유언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은자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정은자 씨와 같은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한 경계와 올바른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사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의 사연에 대한 많은 공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